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가 되었고 남편이 원치 않아 아이는 아직 없지만 부부 사이에 별다른 문제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도 워낙 좋으신 분들이셔서 저를 잘 챙겨주셨고 3년 동안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이 신경 쓰일 정도로 평소와는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대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변화된 모습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느꼈던 제일 큰 감정은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혹시 실수라도 한 게 있냐며 남편한테 최근에 받았던 상처들에 대해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요. 제 말을 진지하게 듣던 남편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당신이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우리 식구가 달라진 모습이 있었다면 내가 먼저 느끼고 있었겠지.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었어? 나까지 이상한 사람 만들면 어떡해?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3년 차야. 서로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는 시기이고 전보다는 감정 표현에 대해 충분히 무뎌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사소한 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맨날 얼굴 볼 때마다 웃는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 사람마다 감정 기복이 다른데 당신 얼굴 볼 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대해줄 수는 없는 거라고. 그래도 우리 가족만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가족도 없을걸? 내가 평소에 이런 말 한 적 있었어? 나 그렇게 예민한 성격도 아니고 사소한 감정 기복 정도로 느끼고 있었던 거 아니야. 최근 들어 갑자기 다들 나한테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있잖아. 어느 정도까지는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 많이 했었어. 그런데 오늘 일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다들 나를 완전 무시했잖아. 내가 말을 시켜도 대답도 안 하고 인상만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어. 특히 어머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대꾸도 안 하셨어. 그런데 어머님 뒤에 있던 아가씨가 뭐라고 그랬어? 조용히 좀 하자면서 사람 귀찮게 한다고 나한테 대놓고 짜증을 냈잖아. 거기에다가 당신이 한술 더 떠서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눈치 없이 앞으로 결혼 생활 할 수 있겠냐며 앞으로 함께 살아갈 세월이 막막하다고 나에게 막말을 퍼붓지 않았어? 나는 최근 들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내 딴에는 밝게 웃으면서 지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서운함 뿐이잖아. 당신이 노력한 건 알겠는데 방금 얘기했잖아. 사람마다 그날의 기분이 다 다른데 당신이 밝게 다가온다고 억지로라도 웃어야 한다는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뭐? 내가 이기적이라고? 맨날 얼굴 보는 것도 아닌데 오래간만에 얼굴 봤으면 그래도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게 최소한의 배려 아닌가? 나는 뭐 괜히 당신 집에 가서 잘하지도 못하는 애교 부리고 분위기 풀려고 노력한 줄 알아? 그럼 나까지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말 한마디 걸어도 툴툴거리면서 신경질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냐고. 아무리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고 말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힘들게 모였으면 좋게 마무리 짓고 헤어지는 게 낫지. 계속 그렇게 얼굴 붉히고 있으면 다음번에 다시 만났을 때 좋은 감정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겠어? 오히려 더 악화만 되지. 어떤 일 때문에 힘든 건지 설명도 안 해주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같이 인상 쓰면서 관계 유지하라는 거야? 결혼 초부터 그랬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3년 동안 잘 지내왔었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서로 대화로 잘 풀어나갔었어. 그런데 이번에 느끼는 내 감정은 평소와 너무 다르다고. 이런 오해 점점 쌓이지 않게 하려면 당신이 설명을 해줘.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나한테 말은 해줄 수 있잖아. 어머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부터 시작해서 가족 전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 이럴 거면 모이지를 말던가. 너 원래 이런 성격이었어? 네가 불편하게 생각하면 어떠한 일이든 전부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건데? 남편은 되려 저에게 짜증부터 냈어요. 갑자기 변해버린 시댁 식구 전체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이런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 저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았고 저와 함께 사는 삶이 지긋지긋하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남편까지 저에 대한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해서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많이 답답했었고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몰라 화병이 걸릴 것 같았어요. 밖으로 뛰쳐나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잠 한숨 못 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날이 되어서도 돌아오지 않았고 수십 번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잠 한숨 못 잔 상태에서 남편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하려 했는데 이미 병원에 있다는 문자가 날라왔어요. 직업이 정형외과 의사인 남편은 그날 병원에 있었다며 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답답해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문자를 받고 난 이후 남편이 아내로서 저를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결국 그 끝은 이혼인데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풀어내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는 회사 일을 마치고 남편이 일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저번에 나랑 같이 가기로 했었잖아.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왜? 와이프 때문에 그래? 일단 우리 일부터 처리하는 게 우선이지. 아빠가 일단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잠깐 들리라고 했어.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빠가 병원장이잖아. 너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한가한 사람들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갈등하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어. 최대한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싶은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네. 집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해. 일단 우리 일부터 처리하도록 하자.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각자 상황이 다른 건데 충분히 이해해 줄 거야. 우리 더 지체하지 말자. 우리 아빠한테 미리 말해둘 테니까 퇴근하면 바로 출발하기로 하는 거다. 이번에는 확고하게 결정 내려줬으면 좋겠어. 병원에 발을 들이려 했는데 주차장 입구 비상계단에서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문 여자의사가 남편과 함께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걸 듣게 되었고 둘이 나누는 대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이미 상대 집안의 인사까지 드리러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온몸이 떨려왔고 퇴근 후 같이 움직이겠다는 남편의 한마디에 그동안 왜 저를 차갑게 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제 두 눈으로 모든 걸 확인을 해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추궁한다 해도 변명을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밖엔 안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빠져나왔고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 남편은 같이 일하는 여의사의 차에 올라타 어디론가 향했고 그 뒤를 따라 미행하니 대학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그 여자의 아버지가 병원장이라는 말을 좀 전에 들었었는데 병원 앞에 차를 멈추자 누군가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 여자의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남편을 소개해주면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더니 병원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어요. 서로 만나는 장면들을 전부 증거물로 확보해 놓았지만 그 모습만 보고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깊게 파고 들어야만 했었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때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왜 시댁 식구들이 저를 대할 때 무뚝뚝하고 말도 함부로 했는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저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을 하지만 남편은 능력 있는 의사이고 거기에다가 같이 일하던 동문 여의사도 의사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나눈 정이 결국 사랑으로 이어지면서 시댁 식구들도 저보단 의사 며느리를 드리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아 저를 내치기 위해 차갑게 대하려는 것 같았어요. 갑작스럽게 변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먼저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저에게 남겨진 감정은 남편을 향한 사랑에서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힘든 척 연기하는 남편이 너무 가식적으로 보였고 저에게 밥은 챙겨 먹었냐며 신경 써주는 척 툭 뱉는 한마디에 따뜻한 감정이 섞여 나오는 게 아닌 차가운 말투로 상처받은 제 마음에 연속적으로 비수를 꽂았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늦은 남편한테 어디를 다녀왔길래 왜 이렇게 늦은 거냐며 물어봤는데 남편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기나 해? 저녁 11시야. 7시면 병원 일 마치고 집으로 곧장 들어오던 사람이 지금까지 밖에서 뭐하고 있었어? 내 문자도 읽었잖아. 아,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 나중에 내가 다 설명할게.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좀 더 기다려줘. 나도 지금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하거든. 그렇겠지. 엄청 복잡할 거야. 몸뚱이는 하나인데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데? 너는 내가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해? 나 오늘 환자도 많았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일단 내 마음부터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설명을 해주지. 당신 변명 듣고 싶지도 않아. 어차피 나랑 이혼하자는 말일 텐데 왜 이렇게 뜸을 들여? 네가 왜 갑자기 나를 다른 모습으로 대했는지 충분히 알았거든. 나도 너에 대한 감정이 더는 남아있지 않아. 이혼 준비 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전부 보상받을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설마 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냐?
요즘에 그냥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그런 건데 너한테 좀 소홀했다고 바람 피웠다는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가 있어? 나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어. 네가 아무리 철저하게 숨긴다 해도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이제 제발 좀 솔직해지는 게 어때? 남편은 머리가 너무 아프다면서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이 두 눈 뜨고 코 베었는데 본인은 바람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며 되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이미 제가 모든 걸 다 목격했는데도 끝까지 오리발인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과 배신감에 그날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그날 이후 제대로 된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 주고 사람을 시켜 남편의 하루를 감시했어요. 어떤 생활을 하는지 모든 걸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부부싸움이 있었을 때 제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말해서 그런지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딱히 눈에 띌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었고 조금도 의심될 만한 증거물은 확보하지 못했어요. 저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제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남편 방에 녹음기를 설치해뒀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각 방을 쓰게 돼서 방 안에 혼자 있는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했죠. 그렇게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면 남편 방에서 녹음기 꺼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며칠간 남편 방의 녹음기를 확인하던 순간 제가 자고 있던 시간에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둘의 관계는 상당히 진지한 관계까지 흘러간 상태였어요. 해외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건 좀 너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나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당연히 해외가 더 살기는 좋겠지. 하지만 여기 있나 해외로 가나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 나도 아버님이 조급해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싶을 뿐이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 집사람이 우리 둘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 갑자기 해외로 간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나는 최대한 좋게 정리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상처 주고 떠나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고 침착하게 행동하자. 뭐? 아버님이 내일 얼굴 보고 싶어 한다고? 뭐 또 같은 말 반복일 텐데 잔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뭐든 서두르면 체하게 되어 있어. 알았어. 내일 병원에서 다시 얘기하자.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끊어낸 뒤에 해외로 이주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고 제가 자고 있을 때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미 저에게는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마지막 배려랍시고 지저분하게 헤어지는 게 아닌 서로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본인은 바람 피울 거 다 펴놓고 이미 상간녀 집안에 인사까지 드렸으면서 본인이 마음이 넓은 것 마냥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본인도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처럼 말을 하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이미 남편은 저와 헤어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은 함께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저에게 잘했어도
바람은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 부부관계는 여기까지 하는 게 옳은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거실로 천천히 걸어오던 남편은 제가 올려놓은 서류 봉투를 꺼내들었고 그 안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남편 방에서 녹음된 음성과 대학병원에까지 쫓아가 미행했던 사진들까지 전부 다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지 많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순순히 이혼을 해주겠다며 위자료는 주겠지만 바람 피운 건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결국 감정이 터져 버렸습니다. 뭐?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증거물들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나왔는데 끝까지 발뺌하는 거야? 같이 일하는 동료 의사인 그 여자가 피해를 보게 될까봐 그런 거야? 그 정도는 감안하고 바람핀 거 아니었어? 나는 당신이랑 그 여자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둘이 도망가려고 해외 거주지까지 알아봤으면서 왜 계속 거짓말인데? 당신이 단면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오해할 만한 요소들이 있지만 나는 정말 결백해. 하지만 지금 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 우리 그냥 여기서 조용히 끝내는 걸로 하자. 어차피 너도 나에 대한 감정이 떠나가 버린 상태잖아. 나는 네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늘에 걸고 맹세하는데 절대 바람 아니고 그 사람은 조언을 해준 것뿐이야. 우리가 함께 살아오는 동안 내가 당신한테 실망시켜준 적 없잖아. 우리 둘의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왔다고. 그만큼 나는 당신에게 진심이었지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서 장난으로 결혼한 거 아니야.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바람은 절대 아니야. 하지만 우리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돼. 사람은 살다 보면 말 못할 일들도 있는 거야. 너와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풀리지 않는 답답함에 많이 힘들겠지만 오히려 모르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 좋게 해결하자.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만 흥분하고 정리하자고. 참네. 도대체 말 못할 그 상황이라는 게 뭔데? 오해라면 풀면 되잖아. 당신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내 손으로 이혼 서류를 내밀게 만들었으면 당신한테 잘못이 있는 건데 이대로 오해만 쌓이게 만들어 놓고 바람은 아니고 말 못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데? 당신과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나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었는지 알아? 제발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당신 혹시 애 생겼니? 그래서 그런 거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일단 나 3일간 미국 학회 좀 참석해야 될 것 같아. 나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라 일단 다녀오고 나서 우리 관계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 많이 힘든 상태야. 당신한테 그러한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만들었을지는 몰랐어. 나에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 머릿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당신한테 말할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전부 다 얘기할게. 그러니 지금 당장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줘. 남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을 보여줬을 때 당황하면서 말까지 더듬을 줄 알았는데 저를 보며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본인은 절대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고 되려 저에게 믿어달라는 말로 설득시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진지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미 상처를 여러 번 받았던 저로서는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3일간 미국 학회에 참석해야 된다는 말에도 신빙성이 떨어져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릿속은 너무 복잡했었어요. 남편은 이혼 서류와 증거물들을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건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고 증거물을 보여줬을 때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저를 더 이상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격해진 감정으로 안 좋은 말을 주고받다가 결국 서로에게 물리적인 행동까지 저지를 줄 알았는데 남편이 너무 침착하게 행동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결국 그날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이 남편은 아침 일찍 캐리어에 짐을 싸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도 정말 멍청해 보였어요. 남편의 행동을 믿고 싶지 않은데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고 결국 등을 돌린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뒤를 돌며 저에게 다녀오겠다는 한마디를 꺼냈어요. 항상 출근 전에 저에게 3년 동안 빼먹지 않고 했던 말인데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떠나가 버렸고 3일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 시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4일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어떠한 연락도 없어서 집에 언제 올 거냐는 문자를 남겼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이런 상황을 시댁 식구들은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저도 전부터 안 좋은 감정과 상처를 받았던 터라 더는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 한 번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떠나기 전에 저에게 분명 다녀와서 좋게 해결하겠다고 하던 남편이 말도 없이 잠적했을 일도 없고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전화도 안 받는 시댁에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어떠한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어요. 시댁 앞에서 저 혼자 발만 구르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집안에 불도 꺼져 있고 어떤 움직임조차 느껴지지 않아 허탕만 치고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은 지 한 달이 지났고 2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바람은 아니라고 해놓고 남편 병원을 찾아가니 같이 일하던 동료 여의사도 자리에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둘이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경찰서에 찾아가 실종 신고를 했어요. 제가 겪고 있던 상황에 대해 전부 다 설명했고 그렇게 남편의 행적을 찾기 위해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라진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 경찰은 남편 이름인 조성욱 씨가 해외로 떠난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최근 날짜의 출국자 명단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는 좀 더 진행을 해야겠지만 아직 국내에 있다는 말에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분노한 저는 다시 한번 시댁으로 달려갔고 집안을 때려 부숴서라도 시댁에 쳐들어갈 생각으로 시댁 앞에 도착했는데 그동안 연락도 없이 모습을 감췄던 시댁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전부 다 알아야 했던 저는 사정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며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도대체 다들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데 왜 저만 따돌리는 건데요? 3달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잠적했잖아요. 그이는 3일간 미국 학교 떠난다고 짐 싸서 나가더니 연락도 안 돼서 경찰에 실종 신고해보니까 추국자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없다고 했어요. 다들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에휴, 나도 그동안 정말 답답했다. 그런데 이게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도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니? 지금 우리 성욱이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다. 검사받고 있는데 너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지금까지 끌고 있었던 거야. 내 아들이 근위 영양증이라고 희귀질병을 앓고 있었다는데 너는 모르고 있었니? 갑자기 손이 떨리고 걷는 것도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던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나도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고 싶지 않다만 3달 전부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다른 환자들보다 증상이 좀 더 심한 것 같더구나. 내 아들이 너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동안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었어. 이 병이 근육을 지방으로 변하게 만드는데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아보려 했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 해외에서는 치료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란다. 점점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지게 될 테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게 될 텐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증상 악화가 생각보다 빨라서 남들보다 평균 수명이 짧다더구나. 우리 가족들도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쳐서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났었는데 성욱이는 너부터 걱정하더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젊은 나이인 네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병간호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었어. 그러다 보니 숨기는 일들이 많았고 말 못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 표정도 안 좋았는데 네가 내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로 오해를 했었다며?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전부 털어놓는 거다. 어미인 내 마음은 어떻겠니? 의사 생활도 접어야 되고 몇 년 후에는 평생 병원에만 입원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맨정신으로 너를 태할 수 있었겠어? 지금 성욱이는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고 일단 근위영양증 증세가 악화되는 걸 조금이라도 더디게 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다. 둘 사이 아이가 없는 게 다행이지. 100% 유전이 된다더라.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시모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와 마주하게 된 남편은 많이 놀란 듯 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였고 그동안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네요. 남편은 의사로서 자신이 걸린 병이 완치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었고 30대인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 본인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 말하지 못한 거였어요. 저에게 짐이 되기 싫었다며 다른 좋은 남자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하길 원했었는데 3일간 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이혼 도장 찍으려다가 갑자기 다리에 이상이 생겨 힘이 풀리면서 계단을 굴러 골절상을 입었다며 온몸에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그동안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3달 전보다 확실히 몸 상태는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과 같은 병원에 있던 동료 여자 의사는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가지고 들어왔고 최대한 여러 방법을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증상을 억제시키는 방법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었다면서 의사로서 해결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괴로워하고 있었네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저 또한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길 원합니다. 한 번뿐인 남은 제 인생이 불행한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질 테고 온몸에 근육이 다 빠지게 되면 제가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할 거라면서 그 전에 좋은 남자 만나 새 출발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지만 저는 그동안 남편의 마음을 몰라준 거에 대해 너무 미안해 곁을 지켜주고 있어요. 다리가 골절이 돼서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인데 그 모습을 보게 된 부모님께선 제 인생이 간호만하다가 다른 남자 만날 시기도 놓치고 끝날까봐 이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부모님과 저와 언성을 높였어요. 오로지 제 결정이고 남편 옆을 지켜주고 싶은데 남편이 어제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더군요. 이혼해 달라고요. 자기 옆에서 제가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다며 소원이라고 합니다. 남편 곁에 있고 싶다는데도 거절하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짐이 되기 싫다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을 보고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이혼을 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될 것 같거든요. 남편은 자기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고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저를 떼어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주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 아닌 건가요?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 너무 힘드네요.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희 가족에게 상처를 안겨줬던 시모를 고발하려고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정확히 저번 달 8월에 시부모님이 평창동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원래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는데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싶다며 살던 곳을 정리한 뒤 평창동으로 옮기게 되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일들인데 어느 날 시모가 저희 엄마가 장사하시는 식당에 찾아오셨어요. 평소에 저희 집안 무시하시던 시모가 무슨 이유 때문에 식당에 왔는지 알 수 없던 저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도와서 식당을 함께 운영했기 때문에 그동안 시모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왔는지 전부 다 지켜봐서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는지 차가운 말투로 시모에게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보통은 아침 식사를 하러 왔냐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시모는 저희 엄마 가게에서 단 한 번도 식사를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손바닥만한 가게에서 만드는 음식의 질이 떨어질 것 같다면서 자기 입을 버리고 싶지 않다고 대놓고 무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식사를 권하지 않았고 시모도 식당을 찾아온 적은 없었는데 아침부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건 엄마에게 부탁할 게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용건부터 꺼내놓는 게 눈치가 보였는지 장사는 잘 되고 있냐는 말로 시작해서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장사하는데 힘들 것 같다면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색한 표정과 말투가 엄마도 거슬렸는지 용건만 간단히 하길 원했고
시모는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음식하는 것 좀 도와달라며 이사를 했는데 집들이 문제로 뷔페를 부르려 했지만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주위에 음식 좀 한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엄마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 찾아온 거라며 황당한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시모의 말을 듣자마자 제가 먼저 반대를 했어요. 저희 엄마가 시모 집들이를 위해 음식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고 그동안 저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진 저는 시모에게 화를 냈어요. 그냥 돈 좀 더 주고 어머님이 원하는 그런 음식들을 주문하시면 되지. 왜 저희 엄마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건데요? 예전에 하셨던 말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엄마가 만든 음식 조도 안 먹는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거 상당히 이중적인 거 아시죠? 곧 점심 식사 준비해야 돼서 지금 바빠요. 이중적인 게 아니라 이 식당이 워낙 좋고 딱 봐도 많이 낡아 보이니까 내 기준으로 위생상 안 좋을 것 같아 먹지 않겠다고 했던 거지. 안 싸던 음식이 맛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안 싸던 요리 솜씨야. 내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 우리 집에서 음식 만들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편히 먹어도 되잖아. 그리고 나는 사돈과 대화하려고 온 거지. 며느리 잔소리 들으려고 온 거 아니니까 자리 좀 비켜줄래? 제가 오죽했으면 사돈 식당에 찾아왔겠어요. 와서 일손 좀 도와준다면 일당은 두둑히 챙겨드릴 테니 집들인 날 딱 하루만 고생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장사하느라 많이 바쁘신 건 알지만 금전적인 보상으로 메꿔드리면 되잖아요. 그날 하루 장사 못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넉넉하게 챙겨드릴 테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이럴 때 서로 도와주려고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못한 것도 없었고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이 문제로 저희 관계 틀어져서 며느리와 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걸 사돈도 원하지는 않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되면 전화 한 통 주세요. 제가 사돈 입장이었으면 딸이 시댁생활 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줬을 것 같네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있게 될 일들로 인해 며느리 삶에도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평소에 이런 부탁 한 적 없던 제가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어요? 글쎄요. 지금 당장 결정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방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사돈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제 딸이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반대로 사위가 받는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방금 저한테 하신 말들 전부 협박인 거죠? 아니, 왜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서로 좋게 도우면서 살자는 거죠. 이번 일 잘 해결되면 일당도 넉넉하게 챙겨드린다고 했고 나중에 사돈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날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를 대비해 보험 하나 들어둔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어차피 장사하기 위해 음식 만들어야 되는 건 똑같은데 저희 집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무상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서로 돕고 좀 삽시다. 부탁 좀 할게요. 제가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즘 많이 바쁘거든요. 서로 좋게 해결하는 게 가족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사돈도 모르는 건 아니겠죠?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희 모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시모와 좋은 관계도 아닌데 엄마를 난처하게 만들어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장사하는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식당 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한테 아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남편도 제 말에 놀랐는지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부탁하는 거 아니라며 설명을 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에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저희 엄마가 일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너무 앞뒤가 꽉 막혀 있어서 답답했던 저는 시모와 통화를 이어나갔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린 순간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얘가 아주 시애미를 우습게 알고 있네.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한번 해보겠다는 거니? 아침부터 너희 식당에 생각 없이 찾아간 줄 알아? 나도 다 고민하고 움직인 건데 계속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면 좋은 말이 나오겠어? 최대한 좋게 얘기해주고 있으면 너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한 번만 더 이 문제로 내 심기를 건든다면 그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사돈한테 확실하게 얘기해라. 이번 집들이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며느리 삶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게 좋을 거야. 사돈이 자기 딸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면 생각 없이 행동하진 않겠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거, 허락해 줬던 거 기억 안 나니? 너만 보면 지금도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니?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돼? 좋게 얘기할 때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 며칠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루 그거 도와달라는 건데 그거 싫다고 내 아들한테까지 얘기해서 상황을 악화시킨 행동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으마. 시모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했어요. 무조건 저희 엄마가 시댁에서 집들이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분명 한바탕 난리를 칠 게 뻔해 보였고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거에 너무 짜증이 났어요. 남편은 지속적으로 시모에게 음식 잘하는 전문 요리사를 고용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고 물어봤는데도 다 필요 없다면서 무조건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아무것도 해결 볼 수 없었고 그렇게 다음날 엄마와 함께 아침 장사를 하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결국 엄마는 집들이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기 위해 약속된 날짜에 시댁으로 향하셨고 저도 일손을 돕기 위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 엄마와 제가 결정을 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가족의 평화였어요. 집들이 음식 한번 안 만들어줬다가 집안 전체가 흔들리는 것보단 남에게도 봉사하는데 한번 도와주고 평화를 얻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모녀가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자 시모는 밝은 얼굴로 엄마를 반겨주었고 그날 정신없이 집들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미 시모가 엄청나게 많은 식재료를 준비해 놓았던 터라 주방에서 잠깐의 쉴 틈도 없이 많은 양의 음식들을 만들었고 거의 다 끝나갈 시점에 집들이 손님들이 한두 분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던 음식 준비가 다 끝나서 엄마와 저는 체력이 바닥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시모에게 말을 걸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며 정색을 했어요.
가긴 어딜 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여기에 올려져 있는 음식들이 식으면 다시 데워줘야지. 그리고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가겠다고 하면 나머지 일들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야? 나 혼자 이 많은 걸 전부 정리하라는 건 아니지? 음식 준비하느라고 밥도 못 먹었을 텐데 일단 안에 들어가서 식사부터 해라. 사돈, 조금만 더 있다가 가시죠.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냥 가버리시면 저 혼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부탁 좀 할게요. 아까도 음식만 만들어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불편하게 음식 먹고 싶지 않아요. 오늘 엄마와 제가 고생한 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처리해 주세요. 밖에서 마음 편히 식사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약속하신 건 어머님도 지키셔야죠. 그래야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던 가족의 평화가 오지 않겠어요? 누가 안 준대? 좀 기다려 봐라. 사돈, 정말 이렇게 가실 거예요? 이제 막 손님들 몰려오는데 그렇게 되면 저 혼자 일손이 부족해서 오늘 집들이 매끄럽게 진행할 수 없을 거예요. 고생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일당 후하게 쳐드릴 테니 하루만 저에게 시간을 넘겨주세요. 왜 아까랑 말이 달라요? 손님들 오기 전에 음식 만들고 가면 된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엄마와 저를 붙잡으면 일을 더 하라는 거잖아요. 정말 왜 그러세요? 음식만 만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식으면 맛이 없잖아. 수시로 데워줘야 하는데 나는 집들이 손님을 맞아야 하는 입장에서 주방에만 박혀 있을 순 없잖니?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버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전문적인 사람들을 고용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세요? 시부는 출장을 떠난 상태라 일주일 뒤에나 온다면서 계속해서 엄마와 저를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어요. 엄마는 좋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시모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저희 모녀는 다시 집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상당히 많은 시모의 지인분들이 집들이 축하를 하기 위해 몰려 들어왔고 마당에 세팅이 된 음식들을 퍼날라 정신없이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릇에 담아놓은 음식들이 순식간에 비어지자 엄마는 음식을 다시 채워주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저도 엄마를 따라 도와주고 있는데 지인 한 분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는데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분 나쁜 시선을 등지고 음식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저희를 바라보던 그분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니 한마디 하셨네요. 누군지 궁금해서 쳐다보는 거야? 내가 오늘 부른 출장 요리사야. 음식 맛 나쁘지 않지? 저쪽 동네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부탁 좀 했지. 순애 너 한식 좋아하잖아. 내가 섭외하는데 얼마나 애먹었는지 알아? 오늘 일당 30만 원 주려고 생각 중인데 음식들이 마음에 들면 팁도 좀 주고 그래. 어쩌기 음식 다 채워놨으면 제가 신호주기 전까지는 나오지 말고 집안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했으면 들어가 있어야지. 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 있어요. 왜요? 저희가 창피해요? 사돈지간이라는 말을 왜 못하세요? 그리고 출장 요리사요? 하루 종일 고생시켜놓고 집에도 못 가게 붙잡아놓고 있었으면서 일당을
30만 원 주겠다고요? 저한테 통화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식당 하루 매출 나온 것보다 더 얹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 식당 손바닥만 해도 하루 매출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30만 원으로 끝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말만 가족이라고 해놓고 지금 하신 행동들이 정상적으로 보여요? 방금 자리로 돌아가신 분한테 제가 며느리고 엄마와 사돈지간이라고 다시 설명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더는 있을 이유가 없죠. 살다 이런 취급은 또 처음이네요. 아니, 왜 이렇게 각박하게 굴어?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야지. 이 상황에 너를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사돈지간이라고 말을 하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 하나 창피하면서 왜 가족을 부렸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더는 못하겠으니까 약속한 금액 지불해 주세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내가 방금 그랬잖아. 손님들 전부 돌아갈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줘야 돈을 주겠다고 했으면 기분이 안 좋아도 자리는 지키고 있어야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나도 돈을 지불하지 않겠어? 지금까지 한 노력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 받으려면 이 일로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겠어? 하여간 없는 것들이 돈은 더 밝힌다니까. 그거 못 받을까봐 걱정되는 거야? 잘해야 줄 거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정성껏 손님들 모셔. 사돈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보자 하니까 아주 도가 지나치군요. 저희가 사돈한테 무시당할 만큼 못난 것도 아니고 저도 강서방 봐서 도와주려고 내키지 않은 거 힘들게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돈이 아닌 출장 요리사라고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있으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엄마는 시모의 막말에 참고 있었던 감정이 터져버렸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시모는 당황했는지 엄마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둘러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던 분들 모두 저희 쪽을 바라봤고 시모는 제발 그만 좀 하라면서 엄마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엄마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돈을 지불해달라고 하자 시모도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갑자기 엄마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 버렸습니다. 거참, 말 더럽게 안 듣네. 사돈지간이라는 말이 그렇게 듣고 싶나? 그 말 한마디 안 해줬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냐고. 적당히 해야 봐줄만 하지. 구차하게 이러는 거 민폐인 거 몰라요? 나중에 다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좀 참고 기다리면 될 것을. 사람 많은 데서 저를 난처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사람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없이 뱉어도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니까 아주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있네. 어머님이 잘못하셔놓고 왜 저희한테 뭐라고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 엄마를 내동댕이 칠 수가 있어요? 저리 비키세요. 어딜 밀쳐? 너도 당해봐야 정신 차릴래?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에서 절대 못 나가니까 당장 들어가 있어. 누가 없는 것들 아니랄까봐. 돈 떼어 먹을까봐 걱정되니? 자리에서 일어난 엄마는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시모도 이해질세라 엄마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버렸어요. 결국 서로의 감정은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시모가 엄마의 머리채를 잡자마자 격한 몸싸움이 시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시모에게 달려들어 한바탕 난리를 쳤고 식사를 하던 시모의 지인들이
저희 모녀와 시모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화가 덜 풀렸는지 마당에 있던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와 시모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어요. 시모는 그날 일당은 주지 못하겠다며 저와 남편과 강제 이혼시킬 거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치면서 시모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며 먼저 문제를 일으킨 시모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지인들은 그제서야 저희 엄마가 시모와 사돈지간인 걸 알게 되었고 제가 며느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장판이 된 상황 속에 퇴근한 남편이 제 딸과 함께 시댁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던 남편은 경악을 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남편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어요. 애초부터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고용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문 앞에 있던 남편은 누구냐며 문을 활짝 열었는데 갑자기 10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저희 가족들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서 마당으로 줄지어 들어온 남자들을 보고 있었는데 시모 지인 한 분이 마지막으로 시댁으로 들어오더니 많은 남자들을 집 안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저희 부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말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많은 남자분들, 네가 아는 사람들이야?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당장 다들 나가세요. 야, 경자 너 왜 그래? 어제 나랑 전화 통화한 거 잊었어? 음식 다 먹고 술 마실 때 남자들 한 명씩 끼고 놀고 싶다고 했었잖아. 너희 남편 출장 갔다며. 그래서 시간 맞춰서 오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새삼스럽게 왜 그래? 우리 주점 네가 제일 단골이잖아. 집들이 기념으로 오늘 특이 S급으로만 모집했으니까 거가 삐뚤어질 정도로 오늘같이 즐기자고. 내가 얘네들 따로 빼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희들도 하나씩 골라 잡아. 선착순인 거 알지? 팁은 알아서들 주고. 엄마,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주점 단골이라뇨? 아빠 몰래 이런 식으로 놀았었어요? 아버지가 출장 간 사이 오늘 집이 비어있으니까 친구분들과 남자들 불러서 집에서 놀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가 알던 엄마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요? 다들 당장 나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엄마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니? 내 친구가 오늘 집들이 축하해주고 싶어서 좀 과하게 행동한 것 같은데 엄마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내 친구가 운영하는 주점이니까 얼굴 보러 가끔 가다 보면 단골이 되는 거지. 뭘 하려고 간 건 아니야. 네 아버지한테는 괜히 오해 사니까 얘기하지 말고. 알았지?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시모의 주점 친구분은 남자들을 친구분들에게 한 명씩 붙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남자 한 명이 시모 옆으로 다가갔는데 그 순간 남편이 이성을 잃어버려 시모 옆에 있던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올리려는 순간 찰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300평이나 되는 마당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을 사진으로 전부 다 담고 있었어요. 쉬지 않고 셔터를 눌러댔고 동영상까지 촬영을 하던 엄마는 핸드폰을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시모는 엄마의 핸드폰을 보자마자 경악을 했어요. 엄마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부에게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상황이 전송이 되는 거였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실을 시부가 알게 될 테고 돌이킬 수 없는 전개로 흘러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였죠. 시부도 시모의 친구분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줄줄이 사탕처럼 엮이게 될 테고 순식간에 여러 가정들이 무너지게 되는 건 안 봐도 당연한 결과였어요. 엄마가 핸드폰에 전송 버튼을 가져다 대자 시모 친구들이 기함하며 절대로 전송하면 안 된다고 엎드렸고 기구만장했던 시모마저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큰절하듯 넙죽 엎드려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면서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엄마는 남자분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이 모두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밖으로 엄마가 나가는 사람들한테 잠깐 눈을 돌렸는데 시모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벌떡 일어나 엄마의 핸드폰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시모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거라면서 핸드폰에 있던 사진과 영상들을 지우기 위해 집 안으로 도망을 쳤는데 엄마가 시모와 싸울 때 쟁반에 담겨있던 음식들이 바닥에 떨어진 걸 미처 보지 못했는지 현관문 앞에서 철버덕 소리와 함께 대자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핸드폰에서 효과음이 들렸고 넘어진 시모가 핸드폰을 들어 천천히 확인을 했는데 시모가 시부에게 좀 전에 충격적인 상황들이 담겨있던 사진과 영상을 전송해 버렸습니다. 시모는 비명을 질렀고 시모 친구들 또한 비명을 지르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부는 저희 엄마 핸드폰 번호로 전송된 사진과 영상을 확인했는지 바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시모와 친구분들은 다들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지만 시모는 남편한테 붙잡혀 버렸습니다. 시모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문제로 시부는 출장 도중 집으로 오게 되셨고 결국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시부는 시모 지인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 사태에 대해 대화를 이어나가셨죠. 온 집안들이 난리가 나게 되었고 시부는 현재 평창동 집을 처분하려고 내놓았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셨습니다. 시모는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하는 상태세요. 이게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일입니다. 시부는 시모 뒤를 조사한 결과 단란주점에서 술집 남자들과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보수적인 시부는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아요. 아마 이혼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인이 이미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엄마의 핸드폰을 뺏어서 증거물을 지우려다 자기 께에 넘어가게 된 꼴이었죠. 시모와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던 친구분과 전화통화를 할 때 저와 엄마를 집에 보낸 뒤 새벽에 부르려 했는데 친구분과 대화가 잘 되지 않았는지 친구분은 시간을 착각하고 시댁에 일찍 온 거였어요. 그렇게 시부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모를 보고 있는데 나이 먹고 할 짓이 없는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이참에 잘 된 것 같아요. 집안에 박힌 돌을 빼내게 된 것 같이 속이 다 시원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대가 달게 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
자숙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모가 떠나니 집안이 조용하게 평화가 찾아왔네요. 이 행복 오래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번 주 주말에 시댁에서 가족들과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시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지만 남편과 저는 시댁에 별로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는 시모가 병원에 입원하는 걸 원하고 있었지만 시모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익숙한 곳이 아닌 낯선 환경에서 지내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동생과 이혼을 했던 동서가 할 말이 있다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법적으로 남이 됐으니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시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동서는 시부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오열을 했지만 시동생이 받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각해진 분위기는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시모는 저보다 항상 동서를 더 신경 쓰고 챙겨줬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들 문제였어요. 동서는 아들, 딸을 낳았지만 저는 딸 하나 낳아 키우고 있었거든요. 둘째도 낳을 수는 있었지만 제 딸이 태어날 때부터 눈에 장애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많은 보살핌이 필요해서 둘째 낳을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죠. 시모는 제 딸이 장애를 가지게 된 게 전부 제 탓이라고 항상 저만 보면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의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도 마음이 아픈데 시모까지 저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행동들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시모가 저를 무시하니 동서 또한 저를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 지켜보던 남편의 불만은 결국 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문제로 동서와의 차별은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차라리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겠다면서 자리를 박차며 저와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낸 지 어느새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시모와 동서의 얼굴은 안 보고 지냈었지만 시부와 시동생이 저희 집에 가끔 찾아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도는 대충 알 수 있었어요. 안 좋은 관계가 오랜 시간 지속이 되자 시부도 걱정이 많았는지 저희 집에 잠깐 오셨을 때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서로 얼굴 안 보고 지낸 지 벌써 8년이나 됐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니? 가족끼리 등을 돌리고 산다는 게 무조건 해결 방법이 되는 건 아니란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아버지도 보셨겠지만 재수 씨 아이랑 제 딸을 너무 비교하잖아요. 앞이 완전히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아주 조금은 보인다는 거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조만간 수술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어머니랑 재수 씨가 제 딸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불쾌하다고요.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차별 주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도 정말 힘들어 했었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제 딸의 몸에 문제가 생긴 걸 이 사람 탓으로 돌렸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봐요. 8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희한테 연락 한번 했어요?
문자 한 통도 안 왔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버지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얼굴 안 보고 지내겠다는 건데 저희가 왜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희는 그때의 감정들이 아직까지 상처로 남아있고 가슴 깊이 멍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어차피 서로 좋지 않은 감정에서 얼굴 봐봤자 또다시 상처만 받고 돌아올 텐데 그럴 바엔 지금처럼 서로 얼굴 안 보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시부는 고민이 많았는지 한참 동안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런 불화가 지속이 되는 걸 원치 않았던 시부는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 했어요. 가족끼리 등 돌리고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저 또한 알고는 있었지만 8년 전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제가 먼저 다가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시모와 동서가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밀기 전까진 저희 부부는 움직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부와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했었죠. 몇 달 뒤 오게 될 설 명절날 서로 함께 모여 좋게 풀어나가길 원했던 시부의 생각을 저희 부부가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원인 제공자인 시모와 동서가 움직이지 않는 한 저희가 먼저 시댁에 찾아갈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의 수술이 코앞이라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이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부가 돌아가시고 몇 주 뒤 제 딸은 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맹아라고 사물의 분간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서 저희 부부는 제 딸이 어느 정도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 나이대까지 기다리기로 했었어요. 담당 의사 또한 수술이 급한 건 맞지만 너무 어렸을 때 수술을 진행하는 것보단 시간을 두고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과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좀 더 지켜보기로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가 맞았을 때 제 딸의 눈 수술이 결정이 되었고 정말 다행이었던 건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이 나게 돼서 정상인들처럼 완벽하게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글씨 또한 읽어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는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시모에게 먼저 전화가 왔어요. 고민 끝에 시모가 8년 만에 저에게 연락한 이유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모의 첫마디는 상당히 밝았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최근에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력이 좋아진다던데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겠네. 이제 설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 시아버지가 언제까지 연락 안 하고 지낼 거냐며 하도 난리를 쳐서 이번에 우리 손녀 얼굴도 좀 볼 겸 한번 들렸으면 좋겠다. 가봤자 어차피 안 좋은 말만 듣게 될 텐데 상처되는 말 들을 바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지금 저희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에 내켜서 전화한 건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화내셔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전화하신 걸 텐데 가봤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서요. 아이 참, 어머님, 저 좀 바꿔주세요. 형님, 저예요. 이번에 그냥 좀 오면 안 돼요? 아버님 때문에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머님이 형님한테 줄 게 있나 봐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와서 받아가는 게 좋겠어요. 잠깐 얼굴 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8년간 얼굴 안 보고 지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민서 입학하지 않아요? 우리 둘째 효주도 이번 연도에 입학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겸사겸사 모이자고 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설 명절 때 꼭 오세요. 저도 눈치가 있지. 아버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데 쓸데없이 입 놀리진 않는다고요. 시모와 동서는 시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해서 명절날 서로가 쌓였던 불만들에 대해 풀자며 시댁으로 모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은 별로 느낌이 좋지 않다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를 또 다른 상황들로 인해 힘들어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참 동안 고민을 한 끝에 8년 만에 처음으로 설 명절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걱정이 많았었지만 시부가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는 걸 너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가게 된 거였지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는 말을 듣게 된다면 고민도 하지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8년 만에 시댁에 발을 들인 순간 시부와 시동생은 밝은 얼굴로 저희 가족을 반겨주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나온 시모와 동서는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저희 부부의 얼굴보다 제 딸의 수술 결과가 더 궁금했는지 제 딸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동서의 자식들은 웃고 떠들면서 거실을 활개치며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제 딸은 안정을 취해야 되는 몸 상태라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애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제 딸은 같이 놀고 싶었는지 사촌들과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길래 거실에서 뛰어놀고 있는 조카들을 불러 방에 있는 제 딸과 잠깐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시도를 하려 했는데 아이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애들 친구 가려서 사귀잖아요.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형님도 모르지 않을 텐데요. 어떤 애들과 만나냐에 따라 아이의 생각과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진다고요. 주변 친구들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제 아이들이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으니 이해해 주세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고 바로 잡아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니야? 아무리 애들이 어리다 해도 방금 한 말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면 좋겠어. 나 참, 장애인 보고 장애인이라고 한 게 무슨 잘못이에요? 장애인들이 노는 무리가 따로 있는데 정상인들과 섞이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정상인들이 왜 장애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는 건데요? 방금도 보세요. 우리 애들 잘 놀고 있었는데 앞이 안 보여서 방에 들어갔으면 그냥 얌전히 있으면 되지. 귀는 또 왜 이렇게 밝아서 우리 애들 노는데 끼고 싶어가지고 불러달라고 하면 우리 애들이 같이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뭔데 우리 애들한테 오라가라 하는 건데요. 요즘 세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그래도 불편하고 옆에 있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직 훨씬 많다는 거 형님도 모르는 건 아닐 텐데요. 그리고 애들 문제를 어른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통제고 아이들의 생각을 막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를 한 건데 억지로 사과시키고 놀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죠.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인이라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8년 만에 보는 얼굴이면
그냥 좋게 대충 넘어가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콕 집어서 걸고 넘어져야 속이 후련하세요? 동서는 자기 자식들에게 한마디 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나빴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그런 동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황해했고 저희 부부는 시댁에 오자마자 동서의 불편한 행동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대범하게 거침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내뱉는 모습에 집안 분위기를 순식간에 망쳐놓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으면 그래도 최대한 말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동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붉어지는 시부의 얼굴을 보곤 또다시 큰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서둘러 상황을 마무리 지었고 어서 저녁이나 먹자는 말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려 했어요. 시모는 상 차리는 걸 도와달라고 저를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동서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덜거리며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시모는 저와 동서를 식탁에 앉히더니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너희 시아버지 성격 뻔히 알면서 꼭 그렇게 했어야 돼? 애들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 뒷감당할 자신이 있니? 내 큰아들 입에서 2번 다시 오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 입장도 상당히 안 좋아진다는 거 몰라? 아까 뭐라고 했는지 못 알아들은 건 아니잖아.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오늘만큼은 불만이 있어도 서로 참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는데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을 봐봐라. 어른들 보는 앞에서 네가 큰며느리한테 대들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겠어? 내가 조금만 늦게 상황을 반전시켰다면 너희 시아버지 입에서 상당히 거친 말들이 나왔을 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 원래 식사 끝나고 주려고 했는데 네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미리 주는 거니 이거 받고 오늘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다. 알겠지? 우리 손녀딸이 이번에 국제학교 입학한다면서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준비했으니까 학교 들어가는데 보태거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1억밖에 없어서 일단 그것만 준비해 준 거니까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 바로 계좌로 싸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넣어둬라. 그리고 이건 네 거다. 네 딸도 이번에 학교 입학한다면서 맹아 학교라던데 작은 며느리보다 일찍 우리 집 식구가 됐는데 애가 늦게 생겨서 어떻게도 입학식이 비슷한 날짜에 잡혔네. 쟤는 맹아 학교에 입학한다고? 그럼 그곳은 눈이 안 보이는 애들만 들어가는 곳인가 봐. 그래서 너한테 이걸 좀 준비했다. 그래도 꽤 비싼 걸로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이거 들고 다니면 될 거다. 수술을 해서 앞이 좀 보인다 해도 맹인인 건 맞는 거잖아. 시모는 동서에게 입학 선물로 1억을 건네주었고 제 딸은 맹인 스틱을 건네주었습니다. 살면서 필요한 물건은 맞지만 시모의 말들이 저에게 상당한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신체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맹인 스틱 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며 돈을 줘봤자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며 돈을 써봤자 시모가 느끼는 만족감이 없을 것 같다고 제 딸과 동서 딸을 대놓고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부터가 비교를 하는데 애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동서나 시모나 다를 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식탁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스틱을 주워 들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보통 맹인 스틱의 경우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펼치면 자동으로 스틱이 펴지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제일 하단 부분이 고장난 건지 펴지지 않고 꺾여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니 스틱 아랫부분이 상당히 심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하자가 있는 스틱을 건네준 시모에게 불량인 것 같다고 얘기하자 돌아오는 대답이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그게 말이야. 내가 너 오기 전에 맹인인 것처럼 사용을 한번 해봤거든. 그런데 눈을 감고 걸어가다 보니 턱을 넘지 못해서 넘어졌는데 그때 휘어져 버렸지 뭐냐. 그래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준 거니까 대충 사용하면 되지 않겠어? 어차피 시력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라며.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만 있던지 쓸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버려라. 인터넷에 보니까 맹인 스틱 10,000원도 안 하더구만. 너도 몇 개 있을 거 아냐.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거 AS가 되는 제품이긴 한데 내가 그거 고쳤을 시간이 어디 있니? 그런데 눈이 보이는 건 맞는 거지?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면서. 그런데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지 눈에 사시가 있는 것 같더라. 아까 그 모습을 보는데 여자로 태어나 결혼 한번 못 해보겠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맹인들은 맹인들끼리 결혼하니? 그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맹인이 되는 거야? 맹인도 유전일지도 모르잖아. 너희 집안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니? 에휴, 너희들만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 오늘은 떡국으로 대충 때울 테니까 서둘러 준비하도록 하자. 다들 바쁜데 빨리 먹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우리 집에 붙어 있을 순 없잖아.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어요. 시모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엄청난 상처로 가슴에 박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는 시댁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기분이 금세 풀려서는 시모 옆에 찰싹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제 할 일을 찾아 식사를 준비했고 그렇게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아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제 딸이 시모가 앉을 자리에 있던 떡국과 제 것을 바꿔달라고 보채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해 왜 바꿔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제 딸은 계속 떡국을 바꿔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그런 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떡국을 바꿔놓았고 그렇게 모두 함께 모여 8년 만에 첫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릇을 뚝딱 비운 시모가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배를 부여잡고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간 시모가 복통을 호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한 가족들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시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갑자기 일어난 돌발 상황에 많이 놀랐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시모는 본인도 잘 모르겠다면서 배가 너무 아프다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뒤 화장실에서 나온 시모는 얼굴빛이 하얗게 변해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모두들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해 모두가 당황해서 시모의 상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졌고 시몬은 몇 초마다 화장실을 반복해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엔 나올 힘도 없었는지 화장실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시부는 그제서야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가족들 모두 멀쩡한데 시모만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좀 전에 제 딸이 꺼낸 한마디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제 딸은 가족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 떡국을 바꾸라고 한 건지 되물어 보는 순간 딸이 뱉은 한마디는 가족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딸이 방에 들어가 있을 때 옆방에서 동서가 전화통화하는 대화 소리를 전부 듣고 있었다면서 동서가 아는 지인에게 설사약을 구매한 것 같았어요.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만 넣어도 설사를 유발할 정도로 강력한 약이었는데 그걸 한 통 전부를 제가 먹을 떡국에 부어버릴 거라고 지인과 대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었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눈이 잘 안 보이는 탓에 귀가 상당히 예민해서 작은 소리조차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옆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건 당연히 전부 다 들을 수 있던 거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제 딸은 평소 자기를 싫어하던 할머니와 바꾸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가족 모두가 알게 된 순간 시동생은 동서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액상으로 되어 있는 설사 약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고 동서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에 모두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피해를 받게 된 시모가 동서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봤다는 거에 화가 났는지 화장실에서 비틀거리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안색이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에서 시모는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렸고 머리채를 잡으면서 분노를 표출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참고 넘어갈 순 있지만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건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 줄 알고는 있니? 네가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지금 서 있는 것조차 힘들다고. 힘들게 만든 음식에 누가 설사약을 집어넣으래? 어딜 도망쳐? 당장 이리 안 와? 오늘 네가 한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바닥에 떨어진 설사약 좀 이리 가지고 와라. 거기 있는 거 얘 입에다 전부 다 털어넣어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도 느껴봐.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그냥 형님이 저희 집안 식구라는 게 너무 싫어서 걸려주려고 몰래 설사약을 넣었던 건데 어머님이 드시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아무리 내가 싫다 해도 어떻게 사람이 먹는 음식에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지금 동서가 한 행동 때문에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알아? 다 필요 없고 네가 직접 느껴봐라. 이리 와서 당장 입대지 못해? 너는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해봐야 하니까 2통 다 입에 털어넣어라. 시모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약을 주워들어 비틀거리며 동서에게 걸어갔어요. 동서는 죄송하다면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동서의 얼굴을 잡아 입에 설사약을 털어 넣으려는 순간 동서는 먹기 싫다면서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이미 온몸에 힘이 많이 빠져있던 시모는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밀쳐지면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넘어지는 순간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힘과 동시에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 모두 움직이지 않는 시모의 모습에 놀랐고 시부가 시모의 몸을 돌렸는데 바닥에 과도가 떨어져 있었고 얼굴에서는 상당히 많은 출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라면서 정신을 잃은 시모에게 계속 말을 붙였어요. 하지만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시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동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상황에 온몸을 떨고 있었네요. 그렇게 가족 모두 병원으로 향한 뒤 수술실에 들어간 시모가 나오길 한참 동안 기다렸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수술실에서 나온 시모는 병실로 옮겨졌는데 의사의 한마디가 가족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어나겠지만 사고 당시 날카로운 모서리에 눈을 크게 다치면서 양쪽 눈이 거실 테이블 과일 접시에 올려져 있던 가도에 추가적으로 다친 상태라 회복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며 서둘러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평생 앞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시동생은 그 말을 듣자마자 동서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병실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상황이 진정이 될 때까지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시동생이 난리치지 못하게 말린 뒤 동서를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시동생은 동서의 얼굴을 보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이혼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모는 이식자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까지도 앞을 못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시모의 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위에 암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삶의 의욕이 떨어져 버린 상태인 시모는 병원에 가는 걸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동서가 시댁으로 찾아와 자기가 시모를 모시겠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동생이 거부해서 조카들의 얼굴도 못 보고 있는 상태라 동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이미 너무 큰일이 벌어져서 시댁 식구들은 동서를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동서의 잘못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은 동서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시댁 식구들의 형편이 좋은 거지 동서 집안은 그렇게 잘 사는 집안도 아니었고 이번 일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이 하마터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동서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모 또한 이 문제를 발생시킨 한 사람이고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동서가 그대로 보고 배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면 시모의 길은 하나밖에 없겠죠. 세상을 등지게 되실 테고 이식받을 기회조차 사라질 텐데 이미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런지 살겠다는 의욕이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불행은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처리하고 싶은 동서나 본인의 삶을 한탄만 하고 있는 시모가 제가 봤을 때 둘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남편과 저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시모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본인의 삶을 남이 살아주지는 않잖아요. 남편은 제 딸한테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면서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시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시모와 동서에게 질렸으면
두 눈이 먼 시모의 암 소식에도 등을 돌리려 하겠어요. 이래서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느끼게 되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